안녕하세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무덤 위에서 발견됩니다. 시체로. 양지바른 무덤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반듯하게 눕혀진 채 발견이 돼요. 발가 벗겨진 채였고 음부는 쓸린 상처와 핏자국으로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살인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죠. 2000년 10월에 일어난 고창 연쇄살인 사건, 그 엽기적인 진실을 사건 추적 15분에서 함께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이 된 장소는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시체로 발견된 A양은 학교 가까이에 사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걸어서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곳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왔죠. 사건 당일도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이던 A양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단짝 친구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갔고요. 가던 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문구점에서 강아지 인형을 사고 친구와 헤어진 A양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저녁 6시 10분. 아이의 엄마는 7시까지 딸을 찾다가 이상한데 싶어서 파출소에 신고해요. 그리고 경찰과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찾아 나섰지만 A양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A양은 무덤 위에 옷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지를 다 펴고 발견이 됩니다. 이건 누군가 전시해 놓은 것이죠. 이거 봐라 라고. 이 시체를 본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사체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역력했고요. 목 졸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실시한 부검 결과 A양의 천여막 파열이 확인되고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러니까 목 졸려 죽은 거예요.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바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현장에는 생각보다 증거가 많았어요. 족적, 모발, 그리고 채모를 얻었고요. 목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본 것 같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몽타주까지 나오고 수사는 빠르게 진척이 되는 듯 했지만 A양이 발견된 뒤 55일이 지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A양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고창군 모장면. 집으로 돌아가던 18살의 여고생과 14살의 남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건은 이래요. 수업을 마친 누나가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남동생을 만나서 함께 집에 가던 중에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남매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자,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지만 다음날 오전 인근 풀밭에서 남동생의 시체가 발견돼요. 운동화 끈으로 양손이 묶인 채, 그리고 남동생의 사체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자의 속옷이 발견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에서는 정황상 그 속옷은 누나의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경찰은 현장 수색을 강화했고요. 결국 남동생의 사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500m 떨어진 500m예요. 야산의 외진 무덤가에서 누나 역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두 손과 양 발목은 노끈과 스타킹으로 결박돼서 소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상의는 단추가 풀어진 채 헤쳐져 있었고요. 치마는 뒤집힌 채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져서 치마로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 다리, 가슴 등 여러 곳에 칼에 찔린 상처와 함께 강간의 흔적도 보였고 오른쪽 허벅지는 가로 15cm, 세로 20cm 꽤 큰 부위가 도려져서 사라져 있었어요. 살점을 뜯어간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그런데 이 사건 장소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장에 남겨진 족적, 그러니까 발자국이 55일 전에 A양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인 거죠. 연쇄 살인 사건이 된 겁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탐문 조사를 시작하고요. 결정적인 목격자를 찾게 돼요. B양이 실종되기 30분 전에 수상한 남자에게 쫓기다가 간신히 도망친 여고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고생이 나타나는데 이 여고생은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좀 전에 여고생은 30분 전이었잖아요.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남성이 쫓아오는 느낌을 받고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쫓겼던 두 명의 여고생이 둘 다 이렇게 생긴 남자가 쫓아왔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인상착의가 A양 사건의 용의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경찰은 이에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발자국을 토대로 집들을 탐문 수사해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 남겨진 발자국과 동일한 발자국이 마당에 찍힌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집에는 굉장히 늙은 부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어봐요. 혹시 또 다른 가족이 있나요? 그러자 노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있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뭔가 느낌이 쎄해진 경찰은 족적이 일치하니까 집 내부와 주변을 뒤지면서 증거를 찾아요. 증거는 발견이 됩니다. 아들 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노끈, 피 묻은 낚시용 칼, 칼집, 그리고 피 묻은 옷까지 발견을 해요. 노부부의 아들이 유력한 범인이 되죠.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서 검거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 모발을 분석한 결과 혈액형이 일치하고요. 목격자들이 말한 인상착의와도 일치하고요. 제가 앞서서 여고생의 사체에 허벅지살이 도려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꽤 큰 부위가. 그 B양의 도려진 허벅지살도 블러 처리를 했는데도 굉장히 끔찍하죠. 이 허벅지살도 집 앞 도랑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진 채 버려져 있었어요. 범인은 노부부의 아들 김혜선이었습니다. 자, 자포자기한 듯한 김혜선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요 자백할 테니까 언론에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수갑 좀 채우지 말고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요 저 소주 좀 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소주를 줍니다. 실제로 소주를 마신 그는 자백을 하고요. 자백을 하는 도중에 술 기운이 올라서 졸기까지 합니다. 김혜선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타지를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김혜선은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사건 당일, 그날 아침부터 그는 복분자주를 마시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A양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저녁 6시쯤이었거든요. 오후 6시에 홀로 걸어오던 초등학생 A양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힘으로 제 앞에서 끌고 올라간 김혜선은 목을 조르고 실신한 아이의 옷을 벗겨내고 가방에서 꺼낸 커터칼로 옷가지를 잘라서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 실시한 A양을 성추행하다가 숨이 끊어지자 무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올려놓고 인공호흡을 해봤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래요. 아,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그의 행보는 55일 동안 그의 행보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는커녕 성인 오락실을 다니고 TV 뉴스를 보면서 와, 내가 죽인 애다. 와, 수사가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수사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차 사건 당일날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복분자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들어 술을 마셨다는 김혜선은 칼, 노끈, 장갑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절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행 도구를 챙겨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여학생을 2차례나 놓친 거야. 앞서서 여학생 둘이 수상한 남자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다, 겨우 도망갔다 하던 진술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학생 둘을 놓치고 너무 아쉬운 기분이 든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이 남매와 마주친 거예요. 2번째 희생자. 그래서 이들을 논바닥으로 밀쳐서 일단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반항하니까 먼저 남동생을 목 졸라서 실신시킨 후에 살해합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났대요. 논두렁으로 둘을 밀치고 남동생을 먼저 실신시킨 뒤 죽이고.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겁에 질린 누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야산으로 끌려갔고요. 강간을 했죠. 김혜선은 강간을 했음에도 욕구가 해소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칼로 여학생의 몸에 곳곳을 찌르고 베면서 고문을 했대요. 그러다 마지막에 심장을 찔러서 살해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간을 당한 이후에 칼로 몸을 찔리는 고문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해당하고요. 이 이후에도 약 30여 분 정도를 시체 옆에서 있었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체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허벅지 살을 도려내 봉투에 담아서 산을 내려가고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와 토크쇼를 봤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사람다움, 반성하는 마음은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의 결론입니다. 김혜선은 2001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나라죠. 그는 가석방 되지 못하는 무기수로서 현재까지 밥 먹고 똥 싸고 우리의 세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혜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진술이 좀 이상한 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2차 범행 때 분명히 죄책감에 술을 마셨다고 했거든요. 죄책감에 술을 마셨는데 왜 범행 도구, 칼, 노끈, 장갑을 들고 집을 나셨을까요? 이게 정말 죄책감이 있었던 행동일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2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범행 도구를 챙겨간 게 아니라 자살을 하려고 칼과 노끈, 장갑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사람의 진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2번이나 여고생을 죽이려고 따라가다 실패했어요. 죽으려고 나왔다가 다른 여고생을 범행을 저지르려고 쫓아간다? 이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칼과 노끈은 자살을 위한 도구라고 칩시다. 장갑은 왜 자살하는데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 의문점입니다. 2차 범행의 피해자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선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2차 가해자인 여고생은 강간 후에도 칼로 찌르고 허벅지 살을 도려냈잖아요. 심지어 그 허벅지 살점의 일부를 먹기도 했다고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횡설수설 늘어놨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여고생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라고 했다가 그 여고생을 보니까 예전에 만나던 여자가 떠올랐어요 라고 했다가 굉장히 횡설수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대요.
이런 사실은 언론에는 보도되진 않았어요, 당시에.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쓴 한국의 연쇄살인 저서에 기록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그는 왜 이렇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을까? 엽기적인 살해 수법만큼 전문가들이 김혜선에게 주목한 점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를 악마로 만든 건 아버지의 폭행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아까 김혜선을 검거했을 당시에 노부부가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김혜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심한 폭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했대요. 발가벗긴 채 벨트로 때리기도 하고요. 밖으로 내쫓는 일도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춘기 이후에 단 한 번도 대중목욕탕에 간 적이 없었대요. 알몸으로 매를 맞은 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돼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있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 때문인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부터 이유도 없이 이웃집 소를 낫으로 찍어서 죽이기도 했대요.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띱니다. 예전에 제가 승냥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강아지, 고양이를 학대하는 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 대부분의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살인마들 중에 어린 시절을 파보면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꽤 심각한 살인의 전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김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강아지, 고양이, 이웃집 소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에 중퇴한 뒤에 가출을 하고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의 길을 걷습니다. 처음 동거한 여자한테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요. 두 번째로 여자를 사귀지만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뺏기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 학교, 연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술에 의지하게 됐고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가 아무리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한들 그의 범죄에 희생된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리 없고요. 그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혜선의 키는 175cm, 95kg의 몸무게로 아이들을 제압하기에 충분히 큰 덩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김혜선은 어린 생명을 힘으로 잔인하게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찬다거나 자신에게 주삿바늘 하나 꼽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블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위에 놓여진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사체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무척 충격적인 사진 아닌가요? 사건 발생 5년 뒤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라고 밝힌 김혜선. 정말 그는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할까요? 그를 계속 살려놓는다면 그는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회에 이바지할까요? 그는 이 순간에도 밥 먹고 숨 쉬고 우리 사회에서 물론 격리되어 있지만 잘 살아 있습니다. 태연하게 범죄를 낱낱이 밝혔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악마에게도 밥과 공기와 생명을 줍니다. 지금까지 사건 추적 15분,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